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안보라입니다. YTN은 변상욱 앵커의 SNS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변상욱 앵커가 지금 시점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상욱 앵커 역시 자숙의 시간을 갖길 원해서 당분간은 저 혼자 뉴스가 있는 저녁을 진행합니다. 자, 오늘도 뉴이자 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유튜브, 팟빵 댓글과 함께합니다. 첫 소식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상임위에서 합의됐습니다. 다음 주 월, 화 이틀간입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번복될지 아니면 증인 채택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먼저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여당은 이달 내 하루 열어야 한다. 야당은 다음 달 초 적어도 이틀은 열어야 한다고 맞서는 가운데 결국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국민들께 직접 답을 해야 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일이라도 2일을 넘어서는 3일까지도 저희들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후보자는 일체 거부 없이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수용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어렵사리 여야가 합의점을 끌어냈지만 여당 원내지도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기한을 어기면서까지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문제라면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추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쪽은 의총을 통해서 훨씬 중대한 합의도 뒤집었잖아요.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돼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여야 의원들을 만나 법사위 간사들이 합의한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수석님 간사 간 합의상 아닙니까? 아니 간사가 합의를 하는데 법에 준해서 해야지요.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 상임위 간사가 합의한 의사 일정을 여당 원내지도부가 뒤엎기는 쉽지 않지만 여야 간 증인 채택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청문회 일정은 정해졌지만 이미 상임위원회 곳곳은 미리 보는 조국 청문회 수준입니다. 한층 격렬해지고 있는 여야의 기싸움, 최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대거 참석한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는 조국 후보자 대리전이 펼쳐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 물론 이제 일부 의혹도 있고 고소고발 사태, 현사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하신 국무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문 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공식적인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과까지 감안해서 저도 판단을 할 것입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을 근거 없이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결산 심사를 위한 회의였지만 야당은 조 후보자 딸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92년도 9월생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를 배에 품은 상태에서 부모가 가가지고 그 이전에 신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 합격 통지서를 보면은요, 91년 2월 24일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 특혜 의혹과 웅동학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며 몰아붙였고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사학비리, 입시부정, 논문, 회계 전부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는 의혹일 뿐이다? 청문회에서 해결하면 된다? 웅동학원에 대한 자료가 만약에 제출을 요청이 된다라고 하면 홍신학원과 관련된 이 부분도 반드시 같이 살펴서 균형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소 고발 난타전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 박광원 최고위원은 일부 유튜브 채널들이 조 후보자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며 고발 등 강경 방침을 밝혔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앞서 제기한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 10여 건을 거듭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에 물러설 수 없는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 주도권이 달린 만큼 여야 모두 양보 없는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여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조국 후보자는 연일 카메라 앞에 서고 있습니다. 출근길에서 연일 송구하다, 성찰하겠다라면서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개혁 정책 구상도 발표했는데요. 정책 재활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조국 후보자의 답은 어땠을까요? 권남기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 앞에 송구하다며 이틀 연속 출근길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제화 마무리 등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이란 이름의 정책을 발표하며 자신이 이른바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첫 정책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 정책을 재활용한 수준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번 정책 발표에 이어서 이번에도 재활용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활용 법무행정의 연장선상에서 겹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보시면 예컨대 지금 재산비례 벌금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일 것입니다. 오후에 국회가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자 조 후보자는 의혹을 자세히 밝히고 기꺼이 질책을 받겠다며 청문회 통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책 발표와 가족 재산 포기 선언 등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찬반에 대한 언론사별 여론조사에선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찬성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었는데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습니다. 여기에 조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10건을 넘기는 등 장관에 임명돼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앞서 권남기 기자가 서울대 총학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밝힌 서울대 총학은 모레인 28일 2차 촛불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지난주 조국 후보자 사퇴 요구 촛불 집회는 개인 자격으로 주최한 것이었고 모레에는 총학이 이어받아서 2차 촛불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대학생들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측의 공식 해명도 나왔습니다. 장학금 특혜는 없었다는 게 골자입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지난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조 씨가 유급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외부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부 조사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은 조 씨를 위해 외부 장학금의 성적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일자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13년 4월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지침 조항이 이미 신설돼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의전원 측이 공개한 2013년 회의록입니다. 직전 학기 학점이 2.5 미만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지만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2학기와 2014년 2학기에도 학점 평균이 2.5 이하인 다른 학생에게도 외부 장학금을 준 사례가 있다고 의전원 측은 밝혔습니다. 2015년 7월에 규정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국회의원실에 제출된 건 2013년 자료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혼선을 빚은 점을 사과했습니다. 앞서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학업 포기를 막겠다는 생각만 한 자신의 우매함을 성찰한다며 세간의 비판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의혹 제기와 해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대 학생들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이틀간 독도를 포함한 동해에서는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 있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전력이 참가한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땅 우리가 수호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싶은데요. 옆나라 일본에서는 역시나 딴지를 걸고 나왔습니다. 우선 어떤 훈련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강정규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요.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둘째 날 훈련은 첫째 날과 달리 해군이 아닌 해양경찰 주도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영해에 접근하는 다른 나라 어선 또는 민간 선박, 관공선 등을 납포하거나 몰아내는 연습을 한 겁니다. 해경의 1,500톤급 대형 경비함을 비롯한 함정 4척과 초계기 1대, 헬기 2대가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작전을 폈고 해경 특공대도 투입됐습니다. 해군 전력은 독도 먼바다에서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형태로 훈련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올해 훈련에선 육해공 합동의 입체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처음으로 이지스 구축함과 육군 특전사까지 동원됐고 규모는 예년의 2배로 확대됐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어 미뤄뒀던 훈련을 재개하면서 일본에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훈련 명칭을 아예 바꿈으로써 일본의 독도 분쟁화 전략에 절대로 휘말려들지 않겠다. 군 당국은 앞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주시하면서 올해 2번째 훈련의 시기와 규모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 짚어봅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해드린 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번 훈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영토를 우리의 힘으로 예. 지켜내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 또 그런 힘을 보여준 훈련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방금 보도를 보셨습니다만 역대 훈련보다 규모가 2배로 늘어났거든요. 예. 주목되는 점은 해군 주도의 훈련이지만 그동안 대략 한 3,000톤급의 구축함이 참여를 했는데 예. 금년에는 6,000톤이 넘는 이지스 구축함이 처음으로 참가를 했고요. 예. 또 공군에서도 F-15K 전투기라든지 특히 주목되는 것은 육군 특전사까지 참여를 예. 했거든요. 자, 규모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지역도 독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울릉도라든지 동해 전반적인 지역에 대한 예. 방어의 훈련과 의지를 보여줬고 이틀 동안 했잖아요. 예. 첫날은 군이 주도했고 두 번째 날은 해경이 주도했습니다. 첫 번째 날은 독도가 또 뭐 가상국에 의해서 점령이 예. 됐을 때 이것을 다시 탈환하는 상륙 훈련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됐는데 예. 규모와 범위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특이한 부분은 이 모든 것을 공개하고 과시한 거예요. 그렇죠. 영상까지 과거에는 공개했습니다.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예. 로우키로 조용히 했는데 이번에는 보란 듯이 드러내서 했다고 하는 점, 예. 이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특히 짚어주신 이지스함 말입니다. 6,000톤급이라는데 세종대왕함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어떤 이렇게 어떤 걸 갖고 있는 거죠? 예, 이지스함의 가장 큰 특징은 예. 정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개의 표적을 동시에 포착을 해서 예. 그 정해진 표적을 향해서 즉각 공격할 수 있는, 그다음에 거기서 포착된 것을 지상 예. 또는 공중으로 전달을 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함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몇 척이 되지 않고 전 세계도 이지스 구축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이지스 구축함까지 등장시켜서 보란 듯이 훈련을 했다. 네. 역시 짚어주셨습니다마는 독도가 아니라 이제 동해 전역으로 확대된 훈련이잖아요. 네. 이것의 의미도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이름을 바꿨죠. 예. 독도 수호 훈련이 아니라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바뀌었어요. 예. 이것은 방금 우리 문근식 국장이 그런 멘트를 했는데 예. 일본의 목적은 독도를 분쟁 구역으로 만들어서 국제 재판소에다가 그걸 제소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분쟁 구역화 하겠다는 것인데 독도라는 이름을 빼고 동해 전체를 수호하는 우리의 영토를 수호하는 훈련을 이름 바꿈으로 해서 예. 일본에 대한 압박은 하되 우리의 의지를 과시하되 그런 분쟁과
일본의 의도에는 휘말리지 않겠다고 하는 예.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비단 일본만 노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노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국방부의 발표는 그겁니다. 예.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 동해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일본이겠죠. 말은 꼭 집어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예. 그러나 지난달이었죠.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카디스 동해 방공 식별구역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러시아의 조기 경보 통제기라고 하는 A-50이라고 그러죠. 예. 이 조기 경보 통제기가 독도 상공을 2번이나 침범을 했어요. 예. 영공을 침범한 것은 6.25 전쟁 이후 최초의 일이고 그 외국 군용기에 우리 공군이 출동을 해서 경고 사격을 한 것도 처음입니다. 예. 근데 러시아는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에는 해군뿐만 아니라 공군 F-15K 전투기라든지 예. 가용한 모든 지해공 전력들을 투입을 해서 이번에 예. 우리의 힘과 의지를 과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이 이루어졌다. 시기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시기를 좀 조율하다가 한 2달 정도 연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그 시점이 계기가 됐겠죠.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독도 방어 훈련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예. 그 훈련은 연례적인 훈련입니다. 그리고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1년에 2번을 해왔는데 전반기 훈련 시기를 한일 갈등을 고려해서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지금 8월이니까요. 지났는데 결국 그렇게 조정한 것은 일본이 촉발한 한일 갈등, 수출 규제 조치라든지 이 부당한 조치를 좀 바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훈련의 시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예. 지소미아도 가급적이면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을 검토를 했지만 예.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가 나타나지 않자 이거는 안 된다라는 판단으로 일단 지소미아 연장을 중단하는 종료하는 조치를 먼저 취했고 예. 역시 독도방어 훈련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훈련을 하되 크게 과시하면서 예. 결국 일본에게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의지를 과시한 것인데 예. 다만 아쉬운 부분은 역시 이것이 경제 문제로 촉발된 것이 안보 문제로 비화가 돼서 그것이 우리 안보에 혹시 부정적인 부메랑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는 게 사실이죠. 아, 그렇군요. 일본도 반발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땅 우리가 수호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싶은데 일본 자위대도 어제 후지산 인근에서 대규모 화력 훈련을 펼쳤습니다. 네. 이게 우리 보라고 한 훈련인가요? 예, 그것이 우리를 보라고 일부러 시기에 예. 맞춰서 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공교롭게도 우연의 시기가 일치가 겹칩니다. 됐는지 예. 다만 이 일본의 이 타격 훈련은 66년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해오는 그런 화력 시범 연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위대 병력 한 2천여 명이 한 2만 명 일반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각종 무기들을 가지고 표적을 향해서 타격을 하는데 시나리오는 일본의 한 섬이 다른 나라 군대에 의해서 점령됐을 때 예. 가지고 있는 화력을 집중 사격함으로써 그걸 돌려 다시 탈환한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 훈련을 하니까 마치 이것이 우리에 대한 맞대응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예. 일본도 여러 곳에서 그런 영토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힘을 과시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역시 아베 총리는 일본도 군을 가지고 예. 정상 국가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 이런 모든 것도 그 틀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본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8일 모레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를 시행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백색 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아마 이미 결정된 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역시 다만 이런 거예요. 독도 방어 훈련, 우리 이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에 대해서 일본도 역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반발의 수위가
생각보다 우리가 규모를 2배나 늘리고 보란 듯이 한 거에 비해서는 예. 상대적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 점은 예. 역시 일본도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인근에 순시선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맞대응을 해서 예. 맞불 작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름 수위를 조절한 것은 역시 이것이 확전되고 결국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지금 한일 간의 이런 갈등, 안보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미국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확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우리의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결국 일본으로 하여금 백색 조치뿐만이 아니라 예. 세계 물품에 대한 규제 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예. 그런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역시 지금 갈등의 골이 할 수 있으면 빨리 봉합이 되고 서로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노력을 함께 해야 될 거예요. 예, 일본이 뭐 확전은 원치 않지만 규제 카드는 들고 있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모레인 28일은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조치 시행일입니다.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이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소재 부품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당정도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 사격하기로 했습니다. 신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은행 창구를 방문해 생애 처음으로 펀드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직원의 상품 설명을 상세히 듣고 가입한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도 해봤다. 없었습니다. 아, 없으세요? 예. 아, 그러시군요. 그러시면은 주식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주식도. 문 대통령이 가입한 주식형 펀드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무역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다시 언급하고 소재나 부품 산업에 대한 지원이 우리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어떤 대응 조치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참여를 통해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제2, 제3의 펀드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얻어지는 운용 보수의 또 절반은 또 소재 부품 장비 이 산업에 대한 어떤 연구 기관 등에 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말 착한 펀드. 대통령과 은행 직원들의 간담회에는 윤봉길 의사의 조카도 참석했습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랑 윤봉길 의사님하고 무슨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애국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지원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당초 계획 1조 원보다 대폭 확대하여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와 확장적인 기조를 담아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번엔 일본 공영방송 NHK의 보도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이 수입하지 않는 미국의 옥수수, 일본이 삽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미국과 일본 정상이 무역협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 핵심 내용은 일본이 미국의 옥수수를 대량으로 사주기로 했다 이 부분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길이 막혀서 지금 미국의 옥수수가 남아돈다고 합니다. 퍼주기 논란이 일 정도로 미국에 굉장히 유리한 내용인데요. 한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보란 듯이 긴밀한 미일 관계를 과시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차 프랑스에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따로 만나
양국 간 무역협정의 원칙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일본의 미국 농산물 수입 규모를 현재 140억 달러 규모에서 210억 달러 규모로 크게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일본은 이를 위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율을 38.5%에서 9%로 대폭 낮추는 등 관세 장벽을 허물 방침입니다. 반면 미국이 수입하는 일본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 인하는 이번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무역 협상과 별개로 과잉 생산된 미국산 옥수수 250만 톤을 추가로 수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ecause China did not do what they said they were going to do, and Prime Minister Abe, on behalf of Japan, they're going to be buying all of that corn.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를 두고 중국이 수입하지 않은 미국의 옥수수 일본이 삽니다라며 꼬집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나친 양보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極めて有益なことじゃないでしょうか。そういう中で米軍側に押し切られたという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と思います。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의 과도한 퍼주기가 한일 대립이 격화한 상황에서 긴밀한 미일 관계를 연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정 타결 시점을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늦춰준 것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빚을 갚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오늘 우리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증시는 뚝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 조짐을 보인 게 이유인데 앞으로 바닥을 논하기가 어렵다는 달갑지 않은 우려도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또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하며 1920선마저 내줬습니다. 공포가 밀어닥쳤던 지난 7일 이후 가장 낮은 종가입니다. 외국인이 다시 순매도에 나섰다는 점이 뼈아팠습니다. 외국인은 이번 달 들어 단 이틀을 제외하곤 팔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4%대 급락세를 보이며 다시 600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강력한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서 추가 관세가 보복 관세를 부르며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국내 금융시장이 휘청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화 가치는 또 폭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원 넘게 오르면서 다시 1220원 선을 눈앞에 뒀습니다. 1달러에 1200원 선이 아예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은 1200원대 이상에서 고착화되면서 다소 움직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연일 거듭되는 금융시장의 혼란과 달리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은 무려 3%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금융시장도 어두운데 취업시장도 어둡습니다. 대기업 하반기 공채 기다리는 청년들 많을 텐데요. 아쉽게도 올해 대기업 3곳 가운데 한 곳은 신입사원 공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채용 계획이 있는 대기업은 어딘지 홍선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2학기 개강을 앞둔 요즘 대학 캠퍼스는 하반기 대졸 공채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인적성도 아마 요즘에 많이 통과하기 힘들어졌다 해가지고 미리 준비한 친구들은 한두 달 전부터 이제 인적성 준비도 하고 있고 슬슬 이제 자소서 시즌이니까 이제 공고가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이렇게 다들 이렇게 채용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취업 준비생들의 기대와 달리 올해 하반기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채용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한 취업 포털이 조사한 결과 대기업 3곳 가운데 한 곳은 하반기에 대졸 신입 공채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대졸 신입 공채 계획이 있다고 한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 당시 채용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66.5%였던 것에 비하면 3분의 2 수준입니다. 채용 규모 자체가 줄었다기보다는 수시 채용으로 전환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대규모로 인원을 뽑던 방식이 공채인데 이 공채를 줄이거나 없앤다면 자연스레 그거는 채용 규모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영향이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받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는 대부분 다음 달에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 계획을 밝힌 대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9월 중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SK그룹이 당장 다음 주인 9월 2일부터 대졸 신입 공채 모집을 시작하고 롯데그룹과 CJ그룹도 다음 주에 채용 절차에 들어갑니다. 삼성은 예년처럼 계열사별로 진행하는데 역시 다음 달에 전형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 이현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소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이 손 의원은 부패방지법과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첫 재판 출석 때 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관련해서 현장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검찰은 목포시에서 준 보안 자료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안 자료가 아닌 것을 꼭 밝히겠습니다. 검찰은 또 부동산을 차명으로, 조카 차명으로 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네, 또 재판 출석 후에요. 예. 이 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요. 사법부를 믿는다.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손혜원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도 조금 정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관련 혐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손 의원은 부패방지법과요. 예.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자료를 활용해서 예. 이 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이 14억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하고 그리고 목포 게스트하우스인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소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판의 쟁점은 뭡니까? 손 의원 혐의 중 하나가 이제 부패방지법을 보면요. 예. 공직자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을 근거로 이제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요. 예. 뭐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를 통해 받은 이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비밀 자료인지 밝히는 것이 최대의 쟁점입니다. 예. 또 목포 게스트하우스인 창성장이요. 손 의원 차명 재산인지 여부도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첫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말씀드린 쟁점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 손 의원 측과 검찰 측이 정반대 주장이 오갔습니다. 예. 손 의원 측은 이제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 즉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검찰 공소장 범죄 사실을 보면요. 지난 1월에도 보안 자료를 이용해서 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예.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과거 언론과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검찰은 이런 손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요. 보안 자료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밀성이 유지된다고 이렇게 맞섰습니다. 예. 이어서 또 이 해당 사업이 지난 4월 1일 고시로 확정됐다는 점을 참고해서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재판은 언제입니까? 네, 오는 10월 21일 다음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예. 말씀드린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은 이제 자료가 보안 자료였는지 그리고 또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이 손 의원 차명 재산인지 또 조카 재산인지에 대한 이 검찰과 그리고 손 의원 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주 여인숙 화재 관련 소식 준비하셨죠? 네, 맞습니다. 지난 19일 전북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요. 불을 질러서 투숙객 3명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62살 A씨가 구속이 됐고 예. 현재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투숙객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피해도 있었습니다. 예, 좀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던 분들이어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 예. 62살 A씨, 뭐 지금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 A씨가 지난 24일에요. 예. 영장 실질 심사 전에 취재진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A씨가 취재진 앞에서 이제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말을 이어갔는데 예. 사실 이 부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이라서 함께 있던 경찰들도 상당히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A씨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날 제가 또 촬영을 가다가 그 사고 장면을 1시간 반 동안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억울히 기속됐습니다. 이번 하여튼 저희가 힘내서 재판에서 무죄를 꼭 받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A씨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관련해서요. 전문가의 이야기 이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헌법 제12조 사항에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헌법 제27조 사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 헌법상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잘 인정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A씨가 변호사 선임 의사도 밝혔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A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유죄 관련된 자백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 피의자 A씨가 직접 불을 지른 행위를 목격한 목격자는 없고 예. 또 현장 훼손이 상당히 심각해서 직접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단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진술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집된 증거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이 한창입니다. 예. 또 A씨가 과거 방화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것 외에도요. 정신병을 앓고 있고 치료를 받은 전력이 새롭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경찰은 이 수사를 통해서 A씨가 10여 년 전부터 최근까지 정신병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요. 이 부분이 화재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는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현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뉴이저 가족 여러분의 의견 소개하겠습니다. 변상욱 앵커의 SNS 발언과 관련해서 뉴이저 가족 여러분들이 많은 비판과 충고, 조언해주고 계십니다. 9330님, 며칠 새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쏟아지는 기성세대의 말과 행동에 20, 30대는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는 의견. 유튜브에서 이종길님, 최근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을 실망시켰습니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적당 아이디 쓰시는 분, 변상욱 앵커는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했다라는 의견 주셨고 7125님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장하는 뉴이저가 되길 기대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모든 의견 소중하게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고요. 뉴이저는 60초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달부터 세 자리 자동차 번호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새로운 번호판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이하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다음 달부터 발급이 시작되는 새 자동차 번호판은 앞자리가 세 자리로 늘어납니다. 지난 2004년 지역 감정을 해소한다며 지역명을 없애고 2006년 녹색에서 흰색 번호판으로 바뀐 지 13년 만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말 2,300만 대를 넘어서면서 번호판이 바닥났는데 자릿수가 늘면서 2억 1,000만 개가량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될 전망입니다. 기존에 있는 번호판은 그대로 이용을 하시게 되고요. 매달 신규로 등록하는 새로운 자동차에 대해서만 8자리 번호판을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새 번호판도 인식할 수 있도록 주차장 출입구 등의 카메라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시설은 전국에 2만 2천여 곳. 이 가운데 이달 말까지 업데이트가 완료되는 곳은 전체의 87.6%입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97.9%에 달하지만 병원이나 쇼핑몰 등 민간시설은 70.9%에 불과합니다. 10곳 가운데 3곳은 진입에 어려움을 겪거나 출차 시 주차료 정산이 안 되는 등 혼란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입차 기록이 없습니다. 호출 버튼을 누르시거나 다음 달부터 한 달에 15만 대가량이 새 번호판을 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쇼핑몰에서 미인식 차량의 주차요금 정산 등을 처리해주거나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수동으로 열어줄 수 있는 인력을 상시 배치하도록 독려하고 민원 발생에 대비해 지자체별 현장 대응팀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비와 주차 관련 인력 등이 줄어든 곳이 많아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이병과 일병, 상병으로 진급하는 최저 복무기간도 한 달씩 줄어듭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군 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병은 2개월 만에, 또 일병과 상병은 각각 6개월 만에 진급할 수 있게 되고요. 다만 병장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육군 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입니다. 군은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병사 복무 기간을 2021년까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줄일 계획입니다. 농가에서 닭과 오리를 들이려면 앞으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닭과 오리 농가는 입식 전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출하 부하장 등을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신설 영업 종류인 식용란 선별표장 업체는요, 이 소독 설비와 방역 시설을 구비해야 하고요.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확진 이전이라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월드컵 지역 예선에 나올 얼굴들 만나보겠습니다. 손흥민, 황의조, 이강인 이런 유럽파는 물론이고요. 중국에서 활약 중인 장신 공격수 김신욱도 처음으로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월드컵 지역 예선을 앞두고 벤투 감독은 김신욱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해 8월 부임 뒤 첫 발탁입니다. 소속팀에서의 꾸준한 활약에도 1년 동안 외면했지만 월드컵 예선 출정을 앞두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지금이 발탁의 적기라는 설명입니다. Chinook tem a ver com aquilo que podemos pretender para este momento ou para este estágio de 김신욱은 올해 K리그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슈퍼리그에서도 가공할 득점력을 뽐냈습니다. 헤딩은 물론 양발로도 고르게 득점했고 다른 선수들에게 도움까지 기록하면서 벤투 감독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무엇보다 김신욱이 가지고 있는 높이가 월드컵 예선에서 밀집 수비로 나올 아시아 팀들을 상대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도 승선에 힘을 실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그동안 중용했던 해외파를 거의 그대로 불러들였습니다. 에이스 손흥민은 물론 최근 프랑스 리그 첫 골맛을 본 황의조와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과 백승호도 승선했습니다. K리그에서는 울산 이동경이 첫 태극마크를 단 것을 포함해 김보경과 이용 등 울산과 전북 선수들을 주축으로 10명이 발탁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뛰는 이승우는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조지아와 한 차례 평가전을 가진 뒤 10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월드컵 예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국내외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세계를 휩쓴 인기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탐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방탄소년단 신드롬, 박석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원아 강사는 BTS의 선한 영향력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BTS가 보여준 진정성 덕분에 자신을 사랑하라는 그들의 메시지가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이 마이너리티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못하는 영어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BTS와 팬클럽 아미, 그리고 뉴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분석도 나왔습니다. 문화연구자 이지행 씨는 방탄소년단이 한국 계정 중 가장 많은 2,20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며 트위터의 지배자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팬클럽 아미 역시 트위터를 통해 BTS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기부와 자선과 뭔가 대의 명분을 위해서 활동하는 팬덤이고, 왜냐하면 방탄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국 킹스턴대 영화 미디어 학부의 콜레트 발메인 교수는
BTS가 전통적 남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다는 신선한 시각을 내놨습니다. Boys learn not to cry for attention. Boys learn to be silent. So I'm interested in the way in which BTS express their emotions. I also suggest that it is a resistance to hegemonic masculinity. 아이돌 그룹을 이해하기 위해 국내외 학자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포럼까지 연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포럼은 오는 28일까지 3일 동안 열리며 내년 1월 영국에서 열리는 BTS 콘퍼런스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가 광주 5.18 묘지를 참배하고 사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재헌 씨가 국립 5.18 민주 묘지를 찾은 건 지난 23일입니다. 5월의 영령 앞에 꽃을 바치고 향을 피운 뒤 이렇게 무릎을 꿇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재헌 씨가 방명록에 남긴 글도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께 사죄드리며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5.18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신군부 가운데 희생자의 묘지를 찾아서 사죄한 직계 가족은 노재헌 씨가 처음입니다. 해상 체험을 위해서 고무보트에 탑승한 중학생과 교사 140여 명이 강풍에 먼 바다로 떠내려갈 뻔했습니다. 해경에 구조가 됐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호해수욕장 인근 해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깃발이 엄청 심하게 펄럭이고요. 순식간에 보트들이 저 멀리 떠내려갑니다. 중학생과 인솔 교사 등 모두 141명은 고무보트 14척에 나눠 타고 있었는데 표류하게 된 겁니다. 이 신고가 해경에 접수가 됐고요. 완도 해양경찰서는 경비정과 구조정을 급파하고 민간 어선도 나섰습니다. 이렇게 40분 만에 141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학생들은 전남교육청이 운영하는 인근 학생 수련원에 입소해서 해상 체험을 하다가 강한 바람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40분이지만 물 위에 떠 있던 시간이 얼마나 억겁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신속히 대처한 해경도 고맙고 도움을 준 어민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도로 한복판에 막무가내로 뛰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시도가 여의치 않자 차로를 바꿔서 아예 반대편 차선으로 뛰어들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달리는 차를 향해서 달려들었을까요?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를 걸어가던 한 남성. 거북길에 다다르자 멈춰섭니다. 주변을 잠시 살피는가 싶더니 갑자기 마주오던 차에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옆 차선을 달리던 차 앞에 또 뛰어듭니다. 깜짝 놀란 운전자, 가까스로 차를 멈췄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 이번에는 반대편 차선에 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뭘 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요 앞에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서 있더니만 갑자기 차가 순식간에 뛰어들더라고요. 이 남성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35살 A씨. 달리던 차량에 두 번이나 부딪힌 남성은 다행히 타박상에 머물렀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30일간 체류가 가능한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법 체류로 3년을 버텼지만 생활고가 극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취업이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향을 갔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차도로 목숨 걸려고 뛰어들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넘겼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출국 조치할 계획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이번에는 외제 승용차가 상대 차로 달려든 뉴스입니다. 캄캄한 밤에 혹은 급격한 커브 구간을 노리고 부지불식간에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사고로 낸 20대 운전자, 억대의 보험금을 챙겼는데요. 알고 보니 보험 사기단이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차선을 바꾸려고 하자 검은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와 들이받습니다. 이번엔 커브 구간을 지나는 차량에 바짝 따라 붙더니 그대로 부딪힙니다. 중고 외제 승용차를 몰던 26살 A씨가 일부러 사고를 내는 장면입니다. 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심야 시간대나 커브 구간을 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년 반 동안 중고 외제차들을 이용해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챙긴 보험금은 1억 4천여만 원에 달하는데 모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보험사의 미수선 수리비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고급 외제차는 수리비가 비싸고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 보험사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사후 청구받는 보통의 방식과 달리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예상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미수선 수리비 제도를 선호하는데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차량을 수리하는 데 쓰지 않고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걸로 한 달에 한두 번씩 300에서 600씩 받았다니까요. 대략 70-80% 정도의 비율을 당사자들한테 주거든요. 그거보다 차라리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저렴하니까요. 경찰은 A씨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홍콩으로 가봅니다. 송환법 반대에서 촉발된 시위, 이제는 민주화 요구로 확산 중입니다. 시위대는 사생활 보호,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보고만 있을 리가 없겠죠. 홍콩에서 동란이 발생하면 중앙정부가 관여해야 한다라는 덩샤오핑의 발언까지 꺼내들면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스마트 램프라 불리는 가로등을 시위대가 쇠톱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안면 인식 카메라를 달아 시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한다는 의심을 받던 것입니다. 주말 동안 5개 이상의 스마트 램프가 이렇게 잘려나갔습니다. 쓰러뜨린 가로등에는 독재에 저항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써붙였습니다. 현재 선거인단이 뽑고 있는 행정장관의 직선제도 시위대의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는 5년 전 우산혁명 때도 제기됐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의 반대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에도 시위대의 폭력 양상을 비판하며 강경 대응 입장입니다. 也坚定支持香港警方依法止暴制乱，恢复秩序。 주말 시위에서 실탄 경고사격까지 한 홍콩 경찰은 시위 참가자 3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무력 개입의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신화통신은 홍콩에서 동란이 발생하면 중앙정부가 관여해야 한다는 덩샤오핑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시위가 격화하면서 선전에 2주 이상 집결해 있는 수천 명의 무장경찰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G7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산케이,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이 두 곳 모두 아베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보수 우익 성향으로 유명한 곳이죠. 냉철한 시각으로 이 기사를 볼 필요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봐야겠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한국의 태도가 심하다, 현명하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깔보고 있다. 여러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산케이 신문 일면 머릿기사 내용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프랑스 G7 정상회의 첫날 저녁 토의 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를 보면서 이렇게 한국을 비판하자 아베 총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굴에 엷은 미소를 지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같은 날 G7 정상들이 참석한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보수 우익 성향 신문 두 곳만 이런 기사를 실었을 뿐
다른 언론 보도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매일같이 하는 일본 정부의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다만 미일 양국이 협력을 잘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両首脳間で、日米同盟の絆を再確認をし、意見交換を行うことができたということは極めて有意義なことであった。 아베 내각의 한국 때리기를 적극 지원하고 나선 두 신문만의 보도를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산케이 신문의 경우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발표 당시 관련 소재가 북한으로 밀반출됐을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오보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전혀 없는 사실을 보도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산케이 신문이나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보도 자세를 갖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정도의 옳지 않은 저널리즘을 하는 언론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한국과 관련해 뭔가 말했을 수 있는데 일본 측이 이를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해 우호적인 특정 언론사에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보도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문 대통령은 매우 좋은 친구라고 언급하는 등 지속적인 신뢰감을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된 G7 정상회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회의장에 이란 외무장관이 깜짝 등장한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어느 언론에서도 발표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완전히 극비리에 진행됐던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에서 아마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회의 장소가 파리가 아니고 남쪽에 있는 비아리츠라고 하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란 외무장관이 당연히 프랑스 올 수 있죠. 근데 굳이 파리가 아니고 G7이 회의가 열리는 비아리츠로 왜 왔는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프랑스 외무장관과 이제 3시간 동안 회담을 갖고 그다음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30분 정도 면담을 하고 그리고 돌아갔는데 프랑스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 깜짝 방문에 대해서 G7 국가들 특히 이제 미국하고도 협의가 다 돼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불쾌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은 정보를 받은 게 없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좀 불쾌했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런 어떤 표정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 프랑스가 그 전부터 사실 미국하고 이란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틀어진 것이 2015년에 극적으로 합의됐던 이란 핵 문제의 합의 이게 사실 굉장히 수년을 걸려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오바마 정부 때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미국이 이제 탈퇴를 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문제를 프랑스가 중재하겠다 이런 입장을 그 전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특히 이번 G7이 프랑스에서 열리니까 야심차게 마크롱 대통령이 아마 준비를 한 모양인데 미국하고 이 소통이 잘못되어 있는 그래서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왔었죠. 예, 그렇군요. 또 하나의 관심은 러시아의 G7 복귀 여부였습니다. 미국만 찬성했어요.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원래 G7이었다가 이게 이제 G8라고 해서 러시아까지 들어간 그렇게 이제 한동안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2014년이었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크림반도를 강제로 이제 병합을 하면서 사실 이게 원래는 러시아 땅 맞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소비에트 연방으로 있을 때 이것을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병합을 시켰다가 다시 이제 그때 강제로 다시 빼앗은 거죠. 이제 그때 그 사태 이후로 러시아는 민주주의 가치를 인정하는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그런 서방 국가들의 판단하에서 여기서 빼버렸죠.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복귀시킬 때 되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입장을 전부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친러적 어떤 그런 행동이라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나머지 G7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시기상조다. 아직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G7이라는 게 이제 무슨 근거로 만들어진
이제 그 회의인가? 예. 사실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강대국이죠. 그런데 이제 일단 그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경제 대국이라 한다 그러면은 그럼 뭐 GDP 규모로 한다 그러면 중국이나 인도, 그 다음에 브라질도 12 우리나라가 11위권 아닙니까? 예. 그 앞에 있는 G7하고 중국, 인도, 브라질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그 나라들이 빠진 이유는 그 1인당 GDP가 너무 그러니까 그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예. 결정적으로는 그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그 G7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예. 바로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러시아는 아직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나라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여기서 이제 미국하고 결정적으로 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왜 미국만 찬성하나라고 네. 봤더니 사실은 뭐 이란이나 시리아 문제 등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플레이어 역할을 하니까 네. 어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러시아 손으로 코 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서 유럽하고 미국하고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대목에 있어서는 공유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이번에는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 재고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물론 예. 이제 백악관이랑 뭐 경제 참모들은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급히 진화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네. 이 발언의 배경을 좀 보신다면요. 사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하는 과정이 예. 듣기에 따라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의 이 무역 갈등이 긴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까지 과정에서 혹시 제거하고 싶은 건 없었느냐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당연히 있었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에 대한 재고인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기자들은 여기서 그럼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라는 그런 뉘앙스로 재고 맞느냐, 예. 맞다. 정말이냐 또 한 번 3번을 물어봤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모든 것에 재고한다. 이게 이제 대화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대부분의 이제 국가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이렇게 높이는 것에 대해서 예. 재고할 의사가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버렸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잘못 이해를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예. 어쨌든 즉각적으로 그 백악관에서는 해명을 했죠. 절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그러니까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 과정에서 어떤 뭐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물론 아까 제가 대화 내용을 소개해드렸지만 약간 예. 애매한 구석은 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본래 그런 생각으로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관리에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네.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라는 네. 발언이요. 그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은 예. 그 거래의 예술, Art of Deal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 그 측면에서 이해를 해봐야 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그 무역 협상, 뭐 심하게 얘기하면 무역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이 갈등 그 관계를 예. 적어도 내년 대선 본격적인 정국 전까지는 끌고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그 뭐 완전히 협상을 종결해도 안 되고 예. 그렇다고 너무 위험 수위로 가도 안 되고 그 수위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연장선에서 이번 발언도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번에 G7에서도 이제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은 그 사실 그 WTO라는 것도 사실 미국이 만들어낸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WTO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자적인 그런 협상 체제 예. 이런 것을 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미국은 다자주의를 버리고 양자주의로 이렇게 그 회귀하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반대하고 예. 특히 이번 G7이 열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반대를 하고 예. 그러니까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G7을 포함을 해서 이제 국제적인 어떤 질서를 보는 데 있어서는 그 트럼프가 계속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양자주의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지금 그 유일한 그 슈퍼파워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 국가들은 그걸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다자주의와 양자주의 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키워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이 부분 하나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워낙 한일 관계가 좀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네.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입장에 좀 온도차가 네,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뭐 이거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고 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뭐 나에게 한 약속 어기지 않았다. 하지만 아베 입장은 이해해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안보리 그 위반은 아니죠.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극진한 그 대접, 친구로서의 대우 이런 것들을 서구 유럽 언론들도 상당히 의아스럽게 보기는 해요. 그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그 중국을 제외하고 김정은을 친구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도들이 나가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외교적인 어떤 성과가 아직까지 지금까지 임기 중에 별다르게 내세울 만한 게 없거든요. 근데 가장 근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이 동북아시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물론 그 다음에 또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뭐 굳이 그런 걸 계속 해야 되냐 이런 유사한 발언도 했잖아요. 그것도 같은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이 북한이 너무 신경질적인 반응을 지금 그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보이기 때문에 북한을 달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누이저 가족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유튜브의 이각중지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한일 갈등은 언젠가 터질 일이었다. 지금 현명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의견 주셨고요. 동해 영토 수호 훈련과 관련해서는 0181님,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은 꼭 필요한 훈련이다. 매우 시의적절한 작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많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김보라님, 조국 청문회 왜 미룹니까? 의혹이 많으면 빨리 열어야 한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는 이제 9월 초에 이틀간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호 앵커의 SNS 발언으로 인한 논란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의견들 주셨는데요. 9522님, 저는 어느 정당 소속도 아닌 단지 YTN 열혈 애청자라고 하시면서 유감을 표한다. 언론인은 항상 신중한 언행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소중한 의견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하루를 담은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누이저는 내일 저녁 7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